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2차 시 호소의 부영양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의 모습은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호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런 그 적벽이 있는데 과거에 김삿갓 시인 방랑객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적벽의 아름다움에 놀라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그런 곳인데, 원래는 여기가 하천이었어요. 하천이었는데 광주 시민들의 그 식수원을 위해서 호소, 그러니까 댐을 만들고 물을 채웠죠. 그래서 여기를 호소라고 그러고, 우리가 되게 호수라는 말을 쓰고 호소라는 말을 쓰는데, 호수는 말 그대로 물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물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국어나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이 호수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환경이나 과학에서는 호소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거 호소라는 말은 이 물뿐만, 여기 있는 물뿐만 아니라 장소의 개념도 들어있어요. 장소. 그러니까 이 물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이 모이는 유역이 있죠. 하천이 이렇게 있고, 이제 산에 비가 오면 이게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호수로 모이게 되는데, 이 유역까지를 포함한 것을 호소라고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영양화라는 것인데, 이 부영양화가 무엇이고 그 부영양화에 따라서 그 녹조가 발생하는데, 이 녹조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양화는 영어로 뉴트로피케이션, 트로피케이션은 영양물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생태학 시간에 영양 단계라는 게 배웠죠. 생산자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면 그 탄수화물을 동물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가는 것을 영양 단계라고 그랬는데, 이 호소에서 부영양화는 이 비료 성분이 질소나 인 같은 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녹조 라떼라는 말을 우리가 그 신조어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는 정식 그 학술적인 용어는 하지만, 우리가 라떼 그러면 뭐 커피에 우유를 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이런 녹조가 많이 뜨는 게 마치 녹차 라떼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뜻에서 녹조 라떼라는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주로 이런 우리나라 경우에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낙동강 수계가 제일로 많이 이제 녹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우리 영산강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우리 식수원에서도 이런 녹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수원, 우리는 상수원이라고 그러죠. 발생하기도 하고요. 대개 이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비료 성분이 질소나 인, 칼륨 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영양화이기 때문에 영양염류라고 그래요. 영양물질이라고 그러죠. 질소, 인, 칼륨, 비료 성분들을, 이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와서 비료를 주면 어째 우리가 배추나 벼를 재배할 때 비료를 살포하잖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이 식물들이 질소 같은 것을 스스로 그 고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물속에 질소나 인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 물속에서의 식물은 식물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즉 녹조죠. 녹조가 이제 식물 플랑크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표적인 플랑크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번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특히 앞에서 말한 물이 고여 있는 곳, 호소, 저수지, 그 다음에 보를 막았다든지 이런 곳에서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4대 강에 그 보를 만든, 우리 지역에도 승천보도 있고 또 축산보도 있고 그러죠. 영산강에는 승천보가 저기
그 남구의 나주하고 경계 지역에 승천보라는 곳이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나주 쪽에 죽산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물이 흘렀는데 보를 막아놓음으로써 물이 정체되니까 이런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보도들이 끊임없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녹조 라떼가 된 낙동강물,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이게 더위가 깊어질 때,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 창녕군 이쪽 근처가 다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창녕 하만보 일대, 보가 막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녹색 물감과 같은 이런 녹조라떼가 발견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창녕 항안보, 이 항안보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주걱으로 뜰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녹조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낙동강에서는 이게 해년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림은 호소의 변천 영양 단계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댐을 맞게 되면요, 이 댐을 이렇게 처음에 맞게 되면 맨 처음에는 질소나 인 같은 이런 질소, 인 같은 이런 것들이, 질소인 칼륨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농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영양물질이 적다고 해서 빈영양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상류로부터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들어오고 논이나 밭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같이 이런 질소인 같은, 특히 논이나 밭에는 탭이라든지 비료들을 많이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거쳐지면, 뭐 대개 100여 년 이상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퇴적물로 쌓이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녹조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퇴적물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습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습지화가 더 시간이 많이 되면 이제는 육지가 되는 것이죠. 육지가. 그래서 이런 것을 육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오랜 시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드러난, 이런 것들을 호소의 변천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양화라는 것은 원래 빈영양 상태인 이 바다나 호수에 있어서 이런 영양 염류가 적은 수역을 말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거쳐서 많은 수역에서 이런 것들이 영양 염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녹조인 조류가 많이 발생한, 투명도가 낮아진 상태. 투명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이게 저수지다면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에서 이렇게 30cm 둥근 원판을, 하얀 흰색의 원판을 이렇게 내려요. 이 원판이 물속에서 보일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내리는 거죠. 안 보일 때까지. 그 지점을 우리는 이 투명도, 메타로 표시를 하죠. 이런 것들을 투명도라고 그러는데, 부영양화는 이걸 낮게 만들어요.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빈영양이었던 물속을 질소나 인이 과다하게 유입돼서 영양분이 풍부하게 됨으로써 조류가 이상 번식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이 부영양화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 부영양화 되는 과정은 앞에서 말했던 이런 과정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미생물들이 자라고 유생물들이 유기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게 오염물질이 바로 유기물질이죠. 이런 유기물질들을 이 조류가 이렇게 번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영양 원인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것은 맨 처음 1번입니다. 1번. 질소나 인이 과다 유입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질소나 인이 과다 유입됐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저수지의 경우에는 성층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상수원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수지의 경우, 깊은 저수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깊은 저수지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깊은 저수지가 이렇게 깊다 하면 깊은 저수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이 물이 섞이지 않아요. 아랫물하고 윗물이 섞이지 않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비닐하우스 비닐로 이렇게 둘러놓은 것처럼 윗물하고 아랫물이 섞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층 현상이라고 그렇고, 가을하고 봄에는 윗물하고 아랫물이 이렇게 서로 섞여요. 그래서 전도 현상, 물이 뒤집어진다는 현상을 말하죠. 이런 현상들이 저수지에서는 일어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영양물질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특히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여름철에 부영양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수가 유입됐을 때, 그다음 특히 농지에서 질소, 주로 이제 저수지 오염원들이 이것도 농지에서 사용하는 비료들 때문에 그렇죠. 가정 하수나 공장 필수는 거의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정 오염원의 앞 시간에 설명을 했죠. 산림지대에서 낙엽이나 생물이 부패돼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 현상이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동물 분뇨에 의해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그런데, 이걸 총체적으로 다 하면 질소 과다와 정체 현상 때문에 그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원래 이렇게 파란 네모 같이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물질, 질소인 같은 게 이제 적당히 이렇게 섞여져 있을 때는 이게 환경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양물질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조류, 플랑크톤,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영양물질을 소모를 하면서 산소들을 이렇게 많이 소모를 시켜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숨을 쉬어야지만이 이 밥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태우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소화를 시키면서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가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연소가 돼서 갈 때 산소를 집어넣어서 힘을 발휘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소가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이 플랑크톤들이 이 산소가 없어서 썩게 되는 것이죠. 부패가 되고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부족하게 되니까 독소도 나오고 물고기까지 죽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아주 심한 냄새, 악취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영양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녹조 발생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녹조 라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데, 이것은 이런 플랑크톤 중에 이제 이 녹조류가 있고 남조류가 있는데요. 남조류, 규조류,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중에 이 녹조 현상이 일으키는 건 주로 이 남조류인데, 이 남조류들이 아까 앞에 첫 번째 화면을 볼 때 녹색으로 이렇게 딱 번지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물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물꽃 현상이라고 그래요. 앞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녹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녹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이제 빨간 플랑크톤이 발생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대비적인 용어로 녹조 현상이라고 쓰죠. 그래서 조류가 아까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조류 자체가 생명체 아닙니까? 그래서 유급밀이 증가되는 것이고, 냄새나 맛 같은 게 이상한 맛을 일으키기도 하고, 색도 아까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탁하기 때문에 탁도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새는 곰팡이 냄새나 흙냄새 이런 것들이 주로 나거든요. 그 다음에 조류 냄새, 이게 이제 우리가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여름철에 장마철에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 팍 나잖아요. 이런 냄새가 물에서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포장이 안 되고 흙으로 덮여진 마당이나 길을 걷다 보면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이때 흙냄새가 이렇게 피어나오잖아요.
그런 냄새들을 이 녹조가 발생함으로써 물에서 곰팡이나 흙냄새를 낼 수 있게 하고요. 이제 특히 어떤 조류의 경우에 남조류 경우에는 숫자가 많았을 때는 이 독소를 내는 신장이나 간장에 영향 독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물 맑기를 투명도를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호수의 저층부에 혐기성화를 시킨다. 이 말은 계속해서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바닥층에 여기에 산소가 거의 없어지는 오투, 이게 이제 이쪽인데, 바닥층에 산소가 없어지는 무산소 또는 저산소증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어패류, 조개류라든지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고,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용존산소 DO가 고갈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육지로부터 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비료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부유생물들이, 그러니까 조류가 녹조가 가다 분식하여서 산소가 고갈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죽게 되고, 해조류도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들이 죽고, 햇빛이 투과되는 감소되고, 이런 현상들이 바다에서나 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건 좀 너무 전문적이긴 해요. 너무 전문적이긴 한데,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투명도, 물의 맑기가 부영양화는 낮다,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빈영양호는 깊게까지 보이는, 우리가 호수 물이 막다 그러면 밑에 바닥까지 보이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색이 녹색 또는 황색인데 여기는 뭐 물색이죠. 청명한 색, 남색,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접 이 녹조 라떼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 종류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녹조가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가 상수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수원. 그래서 우리 수돗물을 만드는데 아까 냄새나 맛에 이상이 있습니다 했죠. 무슨 냄새가 있죠? 곰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흙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은 다 일어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서, 그래서 이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수돗물로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다음에 상수도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약품을 집어내서 이걸 가라앉히는 침전, 그 다음에 걸르는 요과, 이 두 가지만 거치고 소독을 하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녹조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냄새 물질이 아주 미량이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 코로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 중수 처리라는 게요, 오존으로 물질을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 숯가루, 이걸 활성탄이라고 그러는데 활성탄으로 냄새 물질을 흡착해요. 이게 딱 잡아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맑은 물, 건강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2배 내지 3배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 녹조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녹조의 총칭은 조류예요, 조류. 그러니까 새 조류가 아니고 이 조류 조자의 조류죠. 영어로는 LG라고 그럽니다. LG. 조류, LG,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녹조류, 남조류, 규조류가 있는데, 녹조 현상, 아까 녹조라는데 원인이 되는 것은 남조류라고 그랬죠.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이 사슬에서는 1차 생산자에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죠. 그래서 광합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를 공급하고 또 동물 플랑크톤이 소비자죠.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등 육상에서 식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 플랑크톤이 물속에 없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물속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고 또 산림을 울창에 가꾸고 이런 것 때문에 질소나 인 같은 영양물질들이 한꺼번에 물속에 많이 이렇게 모여들므로 인해서, 특히 장마철에 이렇게 많이 모여들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이 부영양화돼서 이 녹조가 많이 번식을 해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지장, 냄새나 맛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어느 특정 조류가 많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질소나 인 같은 것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녹조 라떼, 녹조 현상의 대표적인 조류가 이 남조류예요. 녹조 현상의 대표적인 조류가 이 남조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침이라는 것은 이상한 냄새나 맛이죠. 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 맛의 이상 조류 보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명이라고 그러죠. 제가 생태학 시간 학명 마이크로시스티스 마치 개구리 알처럼 한천 줄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모형들을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그러고 아나베나 염주 목걸이처럼 되어 있죠. 특이한 어떤 이형 샘표가 있어서 그렇고 이 까맣게 보이는 거 하나가 다 하나의 세포예요. 단세포로 이루어졌죠. 이것들은 다 하나의 세포고 여기는 머리카락처럼 생겼죠. 오실라토리아라는 건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여름철에 6월에서 9월에 많이 발생을 하고 냄새나 맛 같은 걸 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오존주의보, 미세먼지주의보 이렇게 있듯이 물속에서는 이 조류경보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이 이 남조류고 이런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이런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남조류 중에 또 다른 모양이요. 똑같은 종인데 아나베나하고 오실라토 머리카락이 생겼죠. 이게 마이크로시스티스. 그러니까 아파니조메논이라는 종도 있고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규조류라는 것은 일종의 그 모래죠, 모래 성분과 비슷한, 그렇죠? 유리 성분과 비슷한 그런 것. 그래도 이게 애들은 보면은 이렇게 찬빛같이 생겼는데 이게 투명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조 대표적이고, 이 색깔로 보이는 것들은 그 엽록소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세포예요. 여기 하나는 세포고, 찬빛처럼 생겼고, 그래서 프라질라리아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스트로넬라, 별처럼 생겼다. 아스트로넬라. 여기는 바늘처럼 생겨서 시네델라, 아우라코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는 녹조 현상을 대표적인 이유라는 이거는 좀 틀렸네요. 틀렸고요. 요거는 녹조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 규조류는 그 비린내 같은 걸 내요. 비린내 냄새를 내고, 이거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소에서 여과지라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기 좀 모래롭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 표면에 이것들 다 이렇게 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빨리 이렇게 물이 투과하는 거 막는 그런 여과지 막힘 현상이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법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을 때 이 플랑크톤 가지고 이 조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살해를 당해서 물속에 수장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의 위 속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조류들이 윗속에 들어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남조류라든지 녹조류라든지 규조류가 동시에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을 봤더니 남조류나 규조류는 없고, 녹조류는 없고 주로 규조류만 있다. 이분은 물에 빠져서 시간이 좀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남조류나 녹조류는 그 유액에 소화되고 부서지고 없는 거고, 규조류는 이제 딱딱하다고 그래, 또 단단하다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만약 위 속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조류들이 거의 없다 그랬더니 밖에서 살해돼서 수장을 시킨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법의학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녹조류예요. 일종의 착한 조류라고 할 수 있어. 유돌이나 스타우라, 스트롬 뭐 이런 게 착한 조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접시물에 물을 받아 놓으면 맨 처음에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끼잖아요. 이런 게 주로 녹조류예요. 이게 냄새나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모조류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꼬리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와편모, 이게 꼬리가 두 개 달려 있다. 그래서 와편모조류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이렇게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특히 담수 적조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이런 육지에 있는 담수, 그러니까 그 민물이죠. 민물에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봤는데, 마치 우리가 돼지를 잡아서 그 핏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물 색깔이 완전히 피 색깔로 변해요.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런 현상이, 뭐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눈에 현미경으로, 이게 단 현미경으로 사진 찍은 건데,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질 이런 그 조류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색깔을 녹색으로 만들고 빨간색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생하냐? 앞에 이미 설명했죠. 부영양화 때문에 그런다. 수질 문제, 냄새나 맛 같은 걸 낸다. 이제 대책만 설명하면 될 정도인데요.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은 유입돼서 조류 번식 환경들이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미 제가 부영양에서 설명을 했고, 이렇게 냄새나 맛, 독성물질 내는 게 가장 큰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 생태계 파괴, 서식지 교란, 그래서 물고기가 죽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녹조가 발생하고, 이거는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핏물 색깔로 변한 담수 적조 현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때 이런 게 많이 일어나냐? 집중 강우, 장마철 때 뭐 50mm, 100mm 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보면 녹색이 강우량이에요. 강우량이고요. 일종의 저수율이라고 할 수 있죠. 강우량인데 여기 보면 저수량,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 여기서 비가 많이 왔다는 걸 증명하죠. 갑자기 이게 저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이게 분홍색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조류, 그러니까 녹조가 얼마만큼 발생을 나타내는 건데, 비가 많이 온 이후에 여기서도 비가 조금 왔었죠. 오늘 좀 증가하고, 또 비가 온 이후에 한 2, 3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대량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질소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조금 뒤에 이렇게 많이 번식하게 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 길러서 방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는 이 수중 폭기 장치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기둥, 공기 기둥을 세운 다음에 외부에서 이 컴프레서로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펑펑 터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터지게. 이런 건 수중 폭기 장치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섞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닥 쪽은 햇빛이 없기 때문에 조류가 광합성을 잘 못해서 잘 못 자라게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수중 폭기 장치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조류가 발생했을 때는 황토를 살포하는 게요. 황토는 여기에 철분 성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철분 성분들이. 그래서 이 철분들이 이 조류를 뭉치게 해요. 이렇게 조류들을 뭉치게 해서 가라앉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라는 게 있어요. 황산동, 동이 구리죠. 황산구리 같은 걸 이야기해서 여기에 이제 그 구리가 조류의 강합성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구리는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영화가 일어나면 이것을 쉽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설명했던 비점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들, 그러니까 그 상손이나 저수지 상류에 인공 호수 같은 인공 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빗물 같은 게 초기에 이게 그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물질들을 초기에 받아서 이제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은 습지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그 습지에 있는 식물들, 미생물들이 정화를 시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수로 물을 받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이고, 그다음 상류에 마을이나 뭐 공장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저오염원 시설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 광주 상송 같은 경우는 상류에 하순 온천이 있어요. 하순 온천의 물이 우리가 먹는 물로 우리가 목욕하고 난 그런 물들이 우리 상수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한 물도 동복호라는 우리 식수원으로 보내지 않고 산을 넘게 해서 다른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것보다 바이패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유역 상류로부터 오염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이런 황토를 뿌린다든지 수중 폭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수지 내부의 조류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억제하는 작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녹조가 전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물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좀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글로 써놨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 보시기 바라고, 아까 앞에 설명했던 하순 적벽에 가을에 빨갛게 물든 모양, 단풍의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